안녕하세요. 저 부동산법 담당 한종민입니다. 자, 우리 3, 4월 달에 이제 심화 과정이라고 그러죠. 이제 심화 이론 공부하시면서 이 실력 향상을 위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저번에는 이제 중간고사 해갖고 국토법, 개발법, 정비법 두 문제까지 봤죠. 20문제. 그 이어가지고 이제 정비법부터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까지 나머지 기말고사 또 시험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잘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 들으셔야 되죠. 자, 1번부터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자, 정비사업 시행자에 관해서 틀린 것은 우리 정비사업의 시행자, 크게 이제 정비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무조건 공공이 하죠. 시장운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하고요.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은 원칙은 토지 등 소유자 조합 만들어서 합니다. 다만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는 조합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 재개발 사업 할 수가 있죠. 그래서 4번 질문. 토지 등 소유자 20명 미만이면 토지 등 소유자 직접 재건축이 아니고 재개발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만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는 예외가 되고요. 자, 2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조합 임원에 관해서 옳은 것은 이 조합의 필수적 집행기관을 우리가 임원이다라고 해서요. 조합에는 조합장 1명, 이사, 감사, 임원을 반드시 두게 됩니다. 자, 2번에 관해서 옳은 거. 자, 옳은 거니까 하나씩 맞춰보죠. 자, 1번.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조합 설립 인가가 아니고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받을 때까지 정비구역에 계속 거주를 해줘야 됩니다. 이 조합장은 거주 요건이 있어요. 관리 처분 인가 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를 해줘야 되고요. 또 이번에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 10분의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 그리고 출석한 과반수 동의받아갖고 해임할 수 있다. 2번이 정답이 되죠. 자, 원래 이 조합원이 5분의 이상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을 해요. 그런데 임원의 해임과 관련해서는 조합원 5분의 1이 아니고 10분의 이상이 요구하면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일반 의결 종족수, 과반수가 출석한 과반수의 동의로 임원을 해임, 잘라버릴 수가 있죠. 자, 2번이 정답. 얘가 지정론 기출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조합 임원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 파산 선고를 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죠.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총회 의결을 거쳐갖고 해임되는 게 아니고 당연 퇴임합니다. 그래서 조합의 임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결격에 해당하게 됐을 때는 당연 퇴임하죠. 다만 퇴임하기 전의 행위는 그대로 유효입니다. 상대방 신뢰 보호를 위해서 유효로 인정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조합의 임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당연 퇴임하는데 퇴임하기 전 행위는 효력을 잃는 게 아니죠. 효력에 영향이 없다. 그래서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유효로 인정을 합니다. 또 5번. 조합의 이사는 대의원을 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사와 감사,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저 대의원은 의결기관, 이사와 감사는 집행기관. 의결기관, 집행기관을 겸해버리면 지 맘대로 의결해서 지 맘대로 집행, 조합원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임원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요. 다만 조합장은 대의원이 될 수가 있죠.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 돼서 대의원회를 이끌어 가야 되니까 조합장은 대의원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관리 처분 계획에 포함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우리 관리 처분 계획은 분양 계획이라고 그러죠. 나중에 정비 사업으로 건설될 주택이나 건물을 조합원에게 어떻게 분양을 해줄지 분양 계획을 작성하는 것을 관리 처분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이 관리 처분 계획의 핵심 내용이 분양 설계, 쉽게 얘기하면 동호수 배정. 나중에 아파트 몇 동, 몇 호 조합원 누구에게 분양해 줄지 하나씩 설계를 합니다. 그럼 분양 설계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고실 기준이 아니죠. 분양 설계는 분양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평형대에 맞춰갖고 동호수를 배정을 해주니까 분양 신청이 끝났을 때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수립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분양 설계는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기준, 즉 분양 신청을 다 받아서 원하는 평형대에 맞춰갖고 분양 설계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합니다.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에 관해서 틀린 것은, 그러면 정비사업이 이제 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럼 사업 시행 계획대로 공사했는지 시장운수 등에게 준공 인가받고 공사 끝, 공사 완료 고시 나면 마지막 분양 처분을 해주게 되고요. 자,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렸네요. 4번 보면, 자,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즉 관리 처분 방법을 할 때는 이전 고시가 있으면 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관리 처분 방법을 할 때는 이전 고시가 나면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죠.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관리 처분 방법을 할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사업이 끝. 그러니까 정비구역도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정비구역이 해제가 됐다고 조합도 해산된 걸로 본다. 자, 이게 틀렸죠? 정비구역이 해제가 돼도 조합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조합은 조합원하고 사업비 청산 이런 것들까지 다 마무리한 후에 비로소 해산이 되니까 이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아무 영향이 없다. 즉 조합은 그대로 존속하고요. 그래서 4번이 정답. 그 다음 5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으로 하세요. 건축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 건축물은 원칙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리고 딸린 것, 뭐 대문, 담자 이런 것들 다 포함하죠. 자, 그래서 5번 쯤에 틀렸으니까 틀린 것만 봅니다. 자, 동물 미용실 또는 동물병원, 개병원, 개미용실, 일반 음식점, 술판 음식점 이런 것들은 일종 근생이 아니고 이종 근생. 그리고 이종 근생은 임의적인 생활시설. 자, 있으면 편리한데 주거 환경을 침해하는 좀 시끄럽고 더럽고 냄새나고 이런 생활시설들이 다 이종 근생이 되죠. 그래서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일반 음식점 이런 것들은 이종 근생에 해당합니다. 5번이 정답. 그 다음 6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건축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냐? 자, 우리 건축이라고 할 때는 5가지 행위를 얘기하죠. 신증, 개재, 이, 신축, 중축, 개축, 재축과 이전. 이 5가지를 건축이라고 하고요. 자, 기역번에 건물에 없던 나대지에 새로 건물을 축조한다. 새로 건물 짓는 거니까 이거를 신축. 그 다음 니은번 기존에 2층짜리 건물이 있는 대지에 3층짜리 건물로 늘린다. 그럼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에서 면적, 충수, 높이를 늘린다. 이 더 짓는 거니까 중축한다 그러죠. 중축. 그 다음 산사태, 이 재해로 멸실된 건물을 종전 규모로 다시 짓는다. 재해로 멸실되었고 종전 규모로 다시 짓니까 재축한다 그러죠. 재축. 그 다음 리을번 건물의 주요 구조, 내기, 바보, 지주.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옆으로 1m 옮겼다. 그럼 같은 대지에서 위치만 조금 바꿔줬으니까 이거는 이전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 미음번에 건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를 증설. 그럼 외벽의 마감재를 증설 해체하거나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 이거는 대손이죠. 대손. 대손입니다. 그래서 미음번은 대손. 그러면 건축에 해당하는 것은 신축, 중축, 재축, 이전. 기역, 니은, 디귿, 리은. 4개가 정답이 되고요. 미음번은 대손입니다. 그 다음 7번으로 할게요. 자, 건축 허가 및 신고에 관해서 틀린 것은 자, 건축법에서 건물 건축하려면 원칙적으로 건축 허가 받아야죠. 다만 경미한 행위는 신고만 해주면 되고요. 자, 틀린 거니까 틀린지만 보죠. 자, 이번에 광역시에서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창고를 건축하려는 자는 광역시한테 허가받아야 된다. 자, 그래 원칙적으로 건축 허가는 누구한테 가서 받아요?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구청장한테 허가. 다만 특별시, 광역시에서 큰 거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건물일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가서 직접 허가를 받습니다. 다만 대형 건물이라도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은 거, 공장과 창고는 제외. 그래서 저희 광역시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인데 창고기 때문에 광역시장한테 허가받는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대형 건물이라도 공장과 창고는 제외된다고 염두하셔야 되죠. 그 다음 8번 문제로 하겠습니다. 자, 건축물 대지에 관해서 옳은 것은 자, 그럼 건물 건축하는 땅, 대지에 관한 각종의 건축 기준이죠. 자, 1번 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건축할 때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해야 된다. 조경 두 글자니까 200이죠. 100제곱미터가 아니고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할 때 원칙적으로 조경 의무입니다. 그 다음 2번에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 1500 미만의 물류시설. 물류시설은 물류창고라고 그랬죠. 창고는 대지에 조경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조경 의무가 면제되는 게 공장이나 창고나 연면적 1500 미만짜리는 조경 의무가 면제가 돼요. 그런데 다수요 물류시설, 얘 조심해야죠. 물류시설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때는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적용을 해야 된다. 이게 작년에도 정답 지문이죠. 그 다음 3번 공개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 10% 이상이 아니고 1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일반인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해주는 공터나 휴식터, 자, 이런 공개공지는 대지 면적 10% 이하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를 하고요. 4번의 공개공지에서는 연간 60일 이내 기간 동안만 문화행사, 판촉활동 할 수 있다. 4번이 정답. 그럼 공개공지, 백화점 같은데 공개공지 설치해놓고 맨날 물건 내다놓고 판촉활동하고 있다. 공개공지가 아니죠. 그래서 공개공지에서는 60일 이내로만 판촉활동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나머지 기간은 다 일반인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 그 다음 5번 공개공지 설치하면 건폐율과 높이 제한을 1.2배 이하에서 완화해 줄 수 있다. 자, 공개공지 설치했어요. 그럼 금쪽 같은 내 땅의 10%나 일반인에게 제공해 줬으니까 기특하다. 인센티브 주죠. 근데 건폐율이 아니고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만 1.2배 완화 적용합니다.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 그럼 원래 10층까지 줄 수 있었는데 공개공지 10% 맥시멈 다 내놓으면 용적률 1.2배 완화해서 12층까지. 용적률 완화해주면 층수가 올라가니까 높이도 따라 올라가죠. 그래서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만 1.2배 완화해주고요. 건폐율의 완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8번 문제는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9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면적 산정 방법 안에서 틀린 것은 이제 면적 산정, 작년에도 한 문제 물어봤죠. 자, 1번에 대지 면적은 건물 짓는 땅,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하되. 그럼 수평 투영 면적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수평 면적. 그래서 수평 면적을 하는데 대지의 도시군 계획설인 도로나 공원이 있으면 그 도시군 계획설에 포함되는 면적은 대지 면적에 포함한다가 아니고 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 포함된 부분 이거 뭐 당하는 거예요? 수용당하는 거죠. 수용당해서 뺏기게 되니까 이런 시설 부지에 포함된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입니다. 수용당하는 부분. 그래서 1번 바로 정답. 그 다음 2번하고 3번이 건축면적, 바닥면적 두 개 구분해야 돼요. 건축면적은 건물의 면적, 건물 제일 바깥벽, 외벽 중심선의 수평면적. 바닥면적은 각 층이나 일부의 구체적인 면적이죠. 그래서 각 층이나 일부의 벽이나 기둥의 중심선의 수평면적. 그래서 건축면적, 바닥면적 구분하고요. 그래서 9번 문제는 1번이 정답. 그 다음 10번으로 갑니다. 자,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여기서 못 미치게는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이 조례 기준이 되는 용도지역별 대지의 면적으로 옳은 것은 이거를 대지 분할 제한 면적, 대지의 최소 면적이라고 그러죠. 대지의 효용을 위해서 대지의 최소 면적 기준. 자, 주거지역, 이 준주거지역 이렇게 써놨다고 또 당화식으로 그러면 안 돼요. 주거지역은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다 얼마냐? 60.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근린, 유통, 일반, 중심, 상업지역은 다 150. 공업지역도 전용, 일반, 중공업 다 150. 그리고 녹지지역은 보전, 생산, 자연녹지 다 200.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은 기타, 비도시니까 60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나머지 60. 이 대지의 최소 면적이라고 그러죠. 건물이 있는 대지는 절대 이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가 없고요. 그럼 건물이 없는 토지는 이 대지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죠. 근데 너무 작게 분할하니까 우리 국토법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분할할 수가 있도록 하죠. 그 다음 11번으로 합니다. 자, 건축법령의 내용에 관해서 틀린 것은 자, 건축법령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틀린 문제니까 틀린 집만 보죠. 자, 1번.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건물의 소유자 등은 그럼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다 합쳐갖고 소유자 등은 과반수의 동의로 건물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럼 주민들의 자율적인 건축을 위해서 건축 협정을 체결할 수가 있죠. 건물 이렇게 건축합시다. 건물의 건축, 대선,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 체결할 수 있는데요. 최초로 체결할 때는 과반수의 동의가 아니고 전원의 합의입니다. 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건축협정을 체결해서 인가받고요. 변경할 때도 인가, 폐지할 때도 인가. 폐지할 때는 과반수의 동의. 그래서 그 두 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체결할 때는 전원의 합의, 폐지할 때는 과반수의 동의입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 자, 12번 문제로 할게요. 자, 주택법의 용어 정의로서 옳은 것은 주택법의 용어는 뭐 매년 물어보죠. 자, 1번에 주택도시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 그래서 이 국민주택의 개념, 자, 항상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된다고 그랬어요. 먼저 첫 번째 요건 공공,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이 건설하는 주택 또는 국가나 지자체 재정에서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 또는 주택도시 기금에서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 이게 첫 번째 요건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즉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항상 두 가지 요건을 다 써줘야 국민주택이 되죠. 그래서 조합하면 공공이 건설하는 85 이하, 재정에서 지원받아 건설하는 85 이하, 기금에서 지원받아 건설하는 85 이하. 조합해보면 국민주택 개념은 크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 이번에 수도권에 위치한 읍면지역에서 국민주택 규모란 1호, 단독이든 1세대, 공동이든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우리 국민주택 규모는 원칙 85제곱미터 이하죠.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저 시골,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이런 시골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 그럼 얘는 수도권에 위치한 그랬으니까 원칙대로 85제곱미터가 되죠. 예외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의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이죠. 그래서 주택의 내부를 구분해서 그 일부를 임대할 수 있게끔 건설하는 거고요. 소유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4번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이상이 아니고 미만,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 도시지역에서 건설하는 주택. 종류가 세 가지가 있네요.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 단정 다세대. 그 다음 5번의 공동주택의 전용 면적이란 외벽의 중심선이 아니고 내부선.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유는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외벽도 옆 세대와 같이 쓰니까 공용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럼 외벽 두께는 공용 면적으로 가자. 그래서 벽 두께를 포함하지 않는 안쪽선, 외벽의 내부선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이거 건축 면적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건축법에서 건축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의 전용 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그래서 12번 문제는 1번이 정답. 그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자,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한다는 게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조합의 설립 인가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 그러면 지역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요건이죠. 저 지역조합은 조합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설립하니까 건설하려는 대지의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전제 조건. 그러면 사용권이라고 할 때는 넓은 개념이라고 그랬죠. 소유권도 당연히 토지를 사용할 수가 있죠. 근데 소유권 이외에 뭐가 있어도 돼요. 지상권 또는 임차권 이런 게 있어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사용권 하면은 소유권 플러스 지상권, 임차권. 그런데 이 중에서 15% 이상은 뭘로 확보를 해줘야 되냐? 소유권으로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되 그 중에서 15% 이상은 소유권을 확보해서 설립인가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80%, 15%,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14번. 사업계획 승인받는 경우가 아닌 것은 우리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집단적으로 건설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죠. 그래서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은 30세대, 주택건설 대지 조성할 때는 10,000제곱미터 이상. 앞에 연간자 붙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한 번에 30호, 30세대, 10,000제곱미터 이상 사업하려면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요. 근데 한옥은 또 예외죠. 50호 이상.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얘들도 50세대 이상.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죠. 자, 일반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이외우설을 동일한 건물로, 자, 요거를 주상복합이라고 그러죠. 주상복합으로 건축하는데 건물 연면적에서 주택이 90% 미만. 자,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는 주상복합 건물. 자, 세 가지 요건이죠. 준주거나 상업적. 근데 유통상업적은 빠집니다. 유통은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유통상업지역은 빠지고요. 준주거나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이외우설을 복합으로 건축하는데 주택이 90% 미만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는 주상복합 건물은 그냥 복합 건물, 건물로 봐서 건축 허가받아갖고 건축하는 거죠. 얘는 사업계획 승인받는 게 아니고 건축 허가받아갖고 건축하는 특례를 줍니다. 이유는 이 주상복합 건물 특례 주는 이유는 도심 공동화 방지라고 그랬죠. 도심이나 부도심에 맨 상업 업무시설만 있으면 사람들 다 퇴근했다 그러면 도시 한복판이 그냥 텅 비는 거죠.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도심이나 부도심에도 사람 좀 남겨두자 이런 주상복합 건물의 특례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상복합 건물은 건축 허가 받습니다. 3번이 정답. 그 다음 15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관해서 틀린 것은 사업계획 승인 틀린 거니까 3번만 보죠.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서 공사의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는 게 아니죠. 1년. 항상 착수기간의 연장은 1년까지만 인정합니다. 건축법이 됐든 주택법이 됐든 착수기간 연장한다 그러면 무조건 1년이요. 그럼 사업계획 승인받았어요. 원칙적으로 몇 년 내 착수해야 돼요? 5년 내 착수.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가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1년까지 착수기간을 연장해 줄 수가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 16번으로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관해서 옳은 것은 그럼 일단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우리 분양가를 규제해서 싸게 분양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 또는 주택 가격의 안정 이런 것들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우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원칙은 뭐예요? 공공택지에서 일반 분양하는 공동주택, 즉 공공택지에서 일반 분양하는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 되죠. 그럼 공공택지 외유 택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공택지 외유 택지라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합니다. 그래서 공공택지 외유 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려고 지정하는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국토부 장관만 지정합니다. 대상은 공공택지 외유 택지, 민간택지, 재건축 단지 같은 민간택지라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곳에 주거정책심의원회 심의 거쳐갖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할 수 있다. 1번 바로 정답. 그래서 이 조문이 아주 길어요. 그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국토부 장관만 지정합니다. 대상은 공공택지 외유 택지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곳에 지정할 수가 있고요. 저희 주택법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든 투기과열지구든 조정대상지역이든 다 주거정책심의원회 거쳐갖고 지정할 수가 있죠. 그다음 이번에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할 때는 미리 시도지사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 의견만 듣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 의견만 듣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안 됩니다. 알았다 하고 지정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도지사 의견만 들어갖고 지정하고요. 3번 투기과열지구 중 이게 존재 조건.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직전을 소급해서 12개월, 1년이죠. 1년간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런 애매한 게 아니고 그냥 2배. 2배를 초과하는 곳에 지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1년간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것. 분양가 급등하는 곳이죠. 그 다음 4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부 장관. 그러면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이니까 지정권이 없는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은 해제를 요청만 할 수가 있죠. 요청을 받은 국토부 장관은 30일이 아니고 40일. 40일 내 해제 여부 결정해서 통보를 해주도록 하고요. 이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다 공통이요. 지정권이 없는 자들은 해제 요청만 할 수가 있고요. 지정권자는 40일 내 해제 여부 결정해서 통보합니다. 또 5번 국토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으면 지정을 해제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이것도 다 공통.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든 투기과열지구든 조정대상지역이든 지정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는 의무적으로 해제합니다. 의무적 해제.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A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관해서 틀린 것은 그럼 주택에 투기가 선호하는 곳에 주택에 투기 규제하려고 지정하는 것 중에서 제일 센 게 투기과열지구죠. 얘가 우리 공법에서 지정하는 것 중에서 제일 센 거라고 그랬어요. 지정하면은 모든 규제 총집합, 대출 규제, 세금 규제, 전매제한, 또 정비 사업에서도 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규제가 세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공법상 규제 총집합 제일 센 건데요. 투기과열지구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까지 지정할 수가 있죠. 자, 틀린 거니까 틀린 질문 2번이 틀렸어요. 자, A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 일정 기간 주택의 전매기가 제한된다. 자, 이거 2번이나 기출지문이죠. 정답지문. 기존의 주택은 전매 제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택을 못 판다 그런 거 없어요. 투기과열지구에서 새로 건설해서 공급하는 주택, 새로 건설해서 분양하는 주택이 전매 제한 대상이죠. 그럼 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새로 건설해서 공급하는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뭐 할 때까지? 등기할 때까지 전매할 수 없다. 소유권 이전 등기 칠 때까지, 그게 한마디로 분양권 전매 일체 금지라고 그랬죠. 다만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할 때는 5년까지만 제한합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에서 새로 건설해서 공급하는 주택이 전매 제한의 대상. 기존의 주택은 절대 전매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 18번으로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해서 틀린 것은, 리모델링은 노후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손하거나 중축하는 행위를 얘기하죠. 그래서 틀린 거니까 틀린 질문만 보죠. 자, 3번. 자, 리모델링 조합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허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은 리모델링 허가, 시, 군,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갖고 리모델링 할 수가 있죠. 자, 허가 신청할 때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80%가 아니고 75% 이상의 동의입니다. 그래서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전체 75%, 동별 50%, 즉 동별 50% 요건을 충족하면서 전체 75% 이상 동의가 나와야 허가받아갖고 리모델링 할 수 있고요. 그럼 나머지 그 25%한테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매도 청구할 수가 있죠. 매도 청구.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은 75% 이상 동의율을 확보하면 반대한 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과 토지의 매도 청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이제 농지법 용어에 관해서 틀린 것은, 이거 작년에도 농지법 용어에서 그냥 한 문제 나왔죠. 그래서 농지법도 용어가 제일 중요하죠. 자, 5번에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해서 하는 것은 위탁 경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위탁 경영입니다. 농작업의 전부든 일부든 위탁해서 하면 그냥 다 위탁 경영이죠. 그래서 말이 위탁 경영이고 소작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타인에게 보수를 주고 농사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농지의 소작은 헌법에서 금지. 그래서 위탁 경영할 자는 농지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농지 소유하려면 자경해야 되죠. 자기가 농사 지을 사람만 원칙적으로 농지 소유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5번이 정답. 그 다음 20번 보겠습니다. 주말 체험 농농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관해서 틀린 것은, 그럼 주말 체험 농농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활용해서 농사 지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농업인이 아니라도 소유할 수 있는데 얼마까지? 1000제곱미터 미만. 1000제곱미터까지 그러면 틀려요. 1000제곱미터 미만. 999제곱미터까지. 이유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한다고 그랬죠. 농업인의 요건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농사 지으면 농업인입니다. 그래서 이 주말 체험 영농은 1000제곱미터 포함되면 안 돼. 100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주말 체험 영농할 때도 농지증 다 발급 받아야 돼요. 다만 농업 경영 계획서, 영농 계획서의 작성만 면제시켜 주는 거지 농지증은 다 발급 받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으니까 5번 보면, 자, 농지를 취득한 자, 이 주말 체험 영농하려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징집, 군대 끌려가는 거죠. 징집으로 인해서 주말 체험 영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1년 내 농지 처분해야 된다. 그럼 농지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 안 지으면 1년 내 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분 의무가 면제가 되죠. 그럼 군대 끌려가는 거. 그래서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이런 징집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농사 안 져도 처분 의무가 면제가 되죠.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처분 의무가 면제입니다. 그래서 5번 징집은 정당한 사유, 농사 안 져도 처분 의무가 면제. 자, 여기까지 해서 기말고사 한번 싹 풀어봤고요. 어떻게 다 배운 지문들이죠. 배운 문제들인데 이게 대부분 기출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본 시험도 기출 문제에서 60% 이상 반복입니다. 새로운 유형의 문제는 맞히기 힘들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셔갖고 기출 문제 또 나왔다. 그걸 반드시 맞춰야 돼요. 그래야 공법은 60점 이상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출 지문 위주로 하고요. 그리고 5월 달부터 이제 기출 문제집 갖고 수업합니다. 그 기출 문제집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출 문제. 그래서 대부분 다 기출 지문들이니까 이 기출 지문 한번 다 확인해 봤고요. 기말고사 시험 보시고 해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씨가 상당히 무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면서 공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